오늘 오전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은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관련된 소식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공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 상황들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 나온 발언은 그리고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밝힌 발언은 네. 이른바 전면적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와 같은 부분, 체포를 한다 하더라도 체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다. 그런데 조사를 하러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권에 대해서 응할 수도 없고 설령 나간다 하더라도 위법한 어떤 수사 관할에 대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집행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은 체포를 할 정도로 어떤 영장을 칠 정도가 됐다면은 기본적인 수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기소를 하라라는 것이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결국 체포된다 하더라도 전면적 진술 거부권, 묵비권 행사를 예고를 한 것이고 예. 실제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전 11시경에 그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일일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대해서 아예 전면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예. 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이미 최초부터 예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영상 녹화도 거부하면서 글쎄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양측의 네. 기싸움이 좀 팽팽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진술 거부권은 그렇지만 이제 헌법상 부여된 권리, 피해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하는 걸 자체를 두고 이 부분이 뭐 부적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어 예, 보입니다. 다만 이제 영상 녹화도요, 뭐 통상적인 경우는 뭐 아동이나 미성년자가 이렇게 진술의 임의성 확인을 위해서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직 대통령들 수사를 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또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을 동의해서 그것을 또 증거로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에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는 방어권을 위해서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게 상당히 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순순히 응하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내심으로는 그렇다면 본인이 진술을 덧붙이거나 본인 항변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 보통은 피해자들도 본인 변명이나 이 변소를 적극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관련자들 기소된 내용을 보더라도 알려진 공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증거도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된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여러 관련자들의 공소장에서 오히려 그 해당 피고인들보다 더 많이 들어간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상 이 정말 오늘 체포영장에도 적시된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로 다 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의 항변을 한다는 게 사실상 큰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헌재에도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거다 뭐 이런 항변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예. 이게 부하 직원들 탓을 하고 내 탓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전략도 사실 크게 유효해 보이진 않고 설득력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처는 글쎄요,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거는 예상을 못했을까요? 다 예상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포의 강행이 잘못됐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체포를 하거나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해서 진술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임의로 출석한다라고 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통상 어떤 게 있냐면은 뭐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면은 그러면은 지명수배를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되면은 이거 변호인을 통해서 저 이거 몰랐어요. 임의로 나가겠습니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다고 체포영장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도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진술 거부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핵심 피의자들 다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 관할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에 따를 때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 변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 경찰에 어떻게 조소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엔 응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그 1차적인 영장이 실패하자 재차 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다 실질적인 어떤 그 조사는 다 돼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지금 기소를 해라, 검찰로 넘기라라는 것. 나아가서 실제로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체포해서 불러봤자 할 수 있는 게 당신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의 전문가들인 지금 그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보여주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체포영장을 강행했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장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보죠. 망신주기 아닙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찰에서 2번, 공수처에서 3번 문서로서 소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3의 장소 이런 부분 만약에 수사 초기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수사에 응한다는 그런 확신을 수사기관에 줬으면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했겠죠. 버티고 지연하고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전략으로 사실상 모든 법원에 영장 발부된 그 영장에 대해서도 없는 절차까지 끄집어내면서 이의 신청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피의자에 대해서 뭔가 다른 여지를 둔다? 그런 거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거. 그리고 관할과 관련해서도요. 오늘도 석동현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공수처법 31조에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기본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검찰에 맞습니다. 그렇죠. 수사권은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 직권남용과 관련한 사건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거듭 법원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 없다면 일반 피의자들도요. 여러 관할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지방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지금 거주지가 서울이다. 주소지가. 그러면 서울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 대구에서도 뭐 지방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쪽 지방에서는 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잘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건 수사기관의 재량이자 이거는 판단의 문제예요. 피해자들이 쇼핑하들이 선택해가지고 나 여기서 수사받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법질서 시스템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그 부분을 잘 알면서 아주 지연말단적인 그리고 특히 강성 지지층들 이런 절차, 법률적인 사안이 낯설고 생경하신 분들에게 호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소고발 사건을 해서 피의자를 고소를 했는데 그 피의자인 고소인이 저는 주소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의 100% 다른 쪽으로 이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잡범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어떤 그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기본 큰 원칙이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 보장인데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마치 최근에 송영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돈을 받은 사람들은 다 지금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증거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이 사안이 1심 단계에서는 지금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마치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항소심 가고 대법원에 갔을 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적법 절차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고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 여전히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검찰에서도 검사장까지 했던 아주 베테랑 검사들입니다. 검사장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그냥 흐트러 들으면서 그냥 우리 갈 길 간다라는 것은 너무 갈 길 가다가 잘못하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그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쁠수록 정도, 원칙,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 얘기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을 좀 돌아보자면요. 공조부는 2박 3일 장기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예상보다 경호처 저항이 거세지 않았고 또 공수처가 오전 5시 반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지 약 5시간 만에 체포 과정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직전에 자진 출석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좀 전략이었을까요? 이것은 전략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가 이루어진 이후에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언론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게 새벽 4시부터 위법, 부당한, 불법한 영장으로 폭력적으로 진입이 됐다는 점. 다만 진입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들었다는 점.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물리력으로 계속될 경우에는 젊은 경호관들이 다칠 수도 있고 추후에 법률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임의로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그와 같은 어떤 명확한 의사를 밝힌 변호인과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공수처와 협의를 했는 그러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임의적으로 이제 사실상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이것이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뭐 나중에 던진 카드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다가 이러면은 정말 물리적 충돌로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불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결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자진 출석을 결단했다라고 밝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대단히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에 의해서 공수처에 가는 것과 자진 출두 형식으로 가는 건 법률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체포 영장 집행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요. 당연하지만 48시간 안에는 퇴거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 피해자들도 이렇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면 인신이 완전히 확보가 되는 것인데요. 자진 출두 형식이면요. 임의동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갔다라고 법률적으로 되는 것이어서 네. 나 퇴거하겠다. 나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걸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불구속 기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으로서 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나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라. 그리고 그것이 원칙 아니냐. 원칙이긴 합니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왜 높냐면 기본적으로 형사재판 절차는요. 피고인이 돼서 일단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면 제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아예 재판 절차가 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 차례 공전되고 이런 재판은 사실상 굉장히 지연되고 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까지도 사실 염두에 뒀기 때문에 자진 출석 이런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라고 또 판단되는 저는 부분도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출석했다 하더라도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출석을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석해서 수사를 받은 기간 플러스 긴급 체포를 하는 시간으로 해서 긴급 체포를 하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오히려 임의로 출석을 할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나갔다라는 것이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임의로 나갔는데 지난번에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임의로 출석했지 않습니까? 그럼 임의로 출석했는 시간 플러스 긴급 체포를 했기 때문에 긴급 체포하면은 또 48시간이 또 임의로 구속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임의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 걸어 들어갔다. 이것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법적으로 합당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론하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긴급 체포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는 보는데 애초에 이미 출석 형식으로 가겠다고 했던 때는 이제 법률적으로 본인의 어떤 유불리를 헤아리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민들이 다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렸다는 것도 저도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법조인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절차를 또 하나의 카드로 던진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여야의 반응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또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네, 그야말로 극명하게 반응이 엇갈렸는데 이 여야의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본적으로 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적지 않은 국민들도 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형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지금 왜 이 논란이 생겼습니까? 민주당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이렇게 형사 시스템 자체를 누더기 만들어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고 영장 청구하는 자체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또 구속했는데 그 구속 기간도 검찰이 며칠을 해야 될지 공수처가 얼마를 해야 될지도 모르도록 이렇게 누더기 사법을 만드는 데에 대한 국민 앞에 석고대죄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불법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사과 이런 부분도 저는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있어가지고는 오늘 영장이 과연 적법한 집행이냐에 대해서는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 첫 번째 영장과 달리 두 번째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대통령에 대한 영장도 이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없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강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그 경호처장의 도장이 있어야 됩니다.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들어간 것을 넘어서 오히려 55 경비단장의 어떤 그런 도장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지금 의혹이 상당히 제기됐고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장과 차장에 대한 지금 보면 고발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떻게 보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는 의지가 높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어떤 적법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대표적인 가까운 케이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사건 무죄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증 절차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로 해가지고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민주당과 공수처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는 점,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좀 네, 들으시죠? 송영길 전 대표 케이스가 위법 소집 증거로 무죄를 받은 건요. 일단 그 당사자가 냈던 이 녹취 파일을 A라는 죄명으로 냈는데 B, C 별건으로 수사를 하면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란으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 A라는 수사하다가 지금 내란죄 수사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포고령을 아주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는 걸 듣고 그리고 국회가 침탈당하는 걸 봤습니다. 이것보다 뚜렷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관할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선 계속 하는데요. 만약에 법리가 충돌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매듭을 지어주는 게 사법부입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하는 게 민주주의의 대전제예요. 오히려 보수 진영이 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사법부를 공격하고 법원이 잘못했네. 아니요. 일단 불법 영장이란 건 없습니다. 영장이 나오면 그 부분을 수긍하고 체포적부심으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체포적부심도 응하지 않았죠. 이미 단행된 이후에 다투는 절차니까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이의신청이란 걸 합니다. 법원이 2번이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건 적법하게 발부된 법원의 영장이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건 사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와해하는 겁니다. 특히 보수 진영으로선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 장 변호사님, 영장이 적법하면 집행이 위법해도 됩니까? 영장이 적법하게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영장에 대한 제시라든가 아니면 장소를 관련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입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은 그 증거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런 사안인 겁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의 죄명이 뭔지를 유심하게 봤습니다. 뭔지 아시죠? 내란 수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썼으면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수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관할 건도 없는 것을 영장기재 범죄 사실로 썼다는 점에서 저는 경악했습니다. 나아가 그것이 백보양보해서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영장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또한 적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장을 해서 문을 열고 어떻게 보면 열쇠를 자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적법했냐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규정이 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까지 사실상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치고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장 변호사께 네.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말씀 주신 대로 합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럼 이 케이스로 돌아와서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겁니까? 경찰이 적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110조, 111조 이야기를 계속하잖아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처음에 그 부분이 넣어졌을 때는 판사가 왜 입법부 위에 있냐, 이런 있지도 않은 조항을 왜 배제한다라고 하느냐, 이번엔 없다라고 하니까 왜 안 넣느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색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처음에 110조, 111조가 들어간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할 때 그 상대가 보안 시설인 경우에는 어떤 보안 시설과 관련된 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책임자의 승인하에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봤더니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넣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했는데 이게 입법부 위에 있어서 판사가 월권을 했니 안 했니? 아니요.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수색영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실상 사법부를 공격했다가 이 부분이 또 빠지니까 이게 이것 봐라 없으니까 이걸 수색영장 없이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호도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체포 전에 대국민 담화문 영상을 냈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에 응할 시점을 봤을 때 이 담화문을 좀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잘 보면은 우리가 있는 이런 스튜디오에 있는 그 조명 같은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화질도 보면 미루어 짐작컨대 일반 휴대폰으로 찍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그 찍은 촬영한 그 시점은 제가 추정컨대 결국 그 4시에 강제 집행이 시작된 이후에 본인 스스로 걸어 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라라는 지시해서 그에서 협의하는 과정 그 사이에 아마 저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국민 마치 이제 신년 인사하던 것처럼 굉장히 담담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끝에 이제 국민들께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잘 그 힘내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나중에 언제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언제 저런 말씀을 이렇게 뭐 프롬프트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셨는가 싶었는데 오늘 그 어떻게 보면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 소셜 미디어에 한 8,800자로 올린 글을 봤더니만 그 글을 압축해서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느냐는 점,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불법적인 수사이긴 하지만 불상사, 한마디로 유혈 사태 같은 것들 방지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법을 알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피해를 막도록 하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일 마지막에 당부를 하면서는 미래 세대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상황 인식과 관련해서 기존의 어떤 대통령 선거 때는 20, 30대의 어떤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최근에 여러 어떤 지지율을 봤을 때 2030 젊은 세대가 자유민주적 기본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생각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의 어떤 유효한 메시지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담화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면서도 체포 적부심은 고려하지 네.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대국민 담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최소한 지도자로서의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들께 사과를 했어야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혼란 그리고 불안정성이 가중됐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별로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아주 초강성 지지층에게 감사의 인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말문을요. 그리고 미래 세대 일부 청년들이 본인을 지지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맞는 태도입니까? 국민들께 사죄를 10번, 100번 해도 모자랄 판에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있는 절차는 응하지 않으면서 없는 절차 만들어내서 하는 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봐야 됩니까? 체포영장이 정말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불법이라면요. 체포 적부심이란 절차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안 하는 것도 사실 의도가 있어 보이죠.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인신이 확보가 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체포 적부심이란 절차가 개입하게 되면 이 기록이 체포 적부심을 판단하는 재판부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동안은 이 48시간 안에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더 길어지는 거죠. 인신에 구속되는 이 기간이. 그러니까 이 절차들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하면은 사법부를 공격하고 그리고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그 또한 활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은 방기하는 사실상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방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네. 원칙대로 하라는 겁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면은 그것이 발부했던 서부지검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 그걸 인정을 하면은 서부지검이 발부했는 영장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듯이 지금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르는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는 1심 관할을 서울중앙법원이라고 명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꼼수를 쓰는 그런 이른바 공수처의 법원 쇼핑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지 나는 그 체포영장 체포적부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이죠. 예컨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인단이 앞으로의 어떤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도 그것이 서부지검이 아니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고 중앙검찰청을 통해서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듣고 윤석열 대통령이 꼼수를 쓰네 얘기합니까? 거꾸로 꼼수를 쓰고 법원 쇼핑을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공수처란 것을 명확하게 아시죠? 그게 법이죠. 예. 마찬가지로 발언기회 드립니다. 일단 지금 계속 관할 말씀을 주시는데요. 관할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그중에 하나를 하는 건 재판부의 재량이고 법원에서 이 부분은 적법했다고 이미 여러 차례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체포적부심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꼼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절차에는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기관 대 기관에 어떤 충돌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절차예요. 영장을 갖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이 된 건데 이걸 기관 대 기관의 충돌로 봐서 사실상 각하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가는 부분들 그냥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사실 장외전을 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공법으로 갔을 때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헌재에서도 파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이 부분도 굉장히 높은 법정형을 모면할 게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을 때만 이런 식의 사실상 좀 뭐랄까요 유효하지 않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그 부분은 예. 제가 정말 꼭 말씀드려야 될 게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공수처가 처음에는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그것이 기각되니까 그것을 숨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지금 그 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중앙지방법원에 물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느냐 했더니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영장을 쳐가지고 서부지방법원에 냈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있는 사실을 제대로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란이. 예. 그거를 제대로 쓰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로 그 공수처가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수사에 관한 기밀의 문제가 아니고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내지는 서울대법원 법원행정처 나아가 이 그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번 그 체포영장과 그에 따르는 구속영장의 적법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해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소원하시겠습니다. 저는 추정의 추정을 얹은 그런 의혹 제기는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질의를 한 거죠. 혹시 이쪽에 영장이 들어왔던 거 아니냐 답변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런 여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답변을 한 전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단정하기 어려운 거죠.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한 번 영장이 기각됐는데 재청구를 하면요. 당연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왜 재청구를 했는지 기각이 됐는데 또 무슨 사정 변경이 있어서 하는지를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왜 불법을 했을 거라고 단정하고 이게 공문서 위조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사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예.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짧게 사법 부탁드립니다. 실체가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겁니다. 사법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수사의 밀행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행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회의 그 질의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그 많은 것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청담동에 대통령이 밤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놀았다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적법 절차에 관한 사법 행정에 관한 대답을 하는데 영장이 신청했는지 여부를 답을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의혹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관할 지역과 관련해서는 두 분께 충분한 발언 기회를 드린 것 같으니까요. 네, 여기서 예, 이야기는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앞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국민께 드리는 글 윤 대통령이 올해 초에 직접 작성한 글도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재차 피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재확인하는 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선거의 근거는 뭡니까? 뭐 이를테면 대선에서 이긴 건 부정선거의 근거입니까? 아닙니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던 거 그리고 이른바 TK 지역, 영남권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건 그런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본인들이 패배하면 그게 부정선거고 이기면 부정선거가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해킹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국정원에서 입회하에 여러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모든 차단기를 내리고 아주 인위적인 환경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당연하지만 국민의힘 인사도 입회하에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근거와 관련해서 뭔가 본인이 패배하고 정치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고 반정부 세력이라서 이거는 국회든 입법부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걸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국가적인 혼란 사태를 초래해놓고 계엄도 내가 이런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져서 계엄도 정당하다. 통치행위니까 처벌할 수 없다. 나는 옳은 길을 갖고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평가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사법부는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인 건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면할 수 있는 방어권의 행사의 일환인 건지 다 아닙니다. 굉장히 패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선거에도 조목조목 입장을 내고 반박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저 또한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특히 뭐 대법원과 또 그 중앙선관위가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뭘 했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어떻게 보면 거부를 한다든가 또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감사원에 대한 사무 감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그 채용 비리라든가 아니면은 그 행정 그러니까 선거 행정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 부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꾸 의혹을 키우고 있는 것이 지금 선관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적 내용으로서 이 뭐 소쿠리 투표네 뭐네 이런 부분이 과연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큰 의혹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총선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든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수쿠리 어떤 논쟁이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선관위 자체가 어떤 비판을 자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자체 감사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3의 외부적인 어떤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의혹이 커진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을 계속 거부만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서서 이 정도의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국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제3의 어떤 그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원하게 의혹을 밝혀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문제 제기는 저는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좀 절차를 짚어보자면요. 현행법상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모레 오전 10시 33분까지인데요. 먼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또 시점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만 네.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일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그 제2회 변론 2차 기일이 변론 있습니다. 기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전략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나 저기 가서 변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이 하나 좀 계속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변수가 하나 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없고 결국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어디 청구할 것인가? 중앙지방검찰청에 청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서부지방검찰청에 청구를 할 것인가 했는데 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했는 네. 서부지검에 한다고 했고 이미 네. 예전부터 체포영장 청구할 때 기소해달라는 것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결국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지금 체포영장 뭐은 어떻게 보면 체포 적부심에 가진 않는데 과연 그러면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구속 적부심을 서부지방 법원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것인지 아마 그것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응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의자가 법원을 고르는 법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영장 청구는 서부지방법원에 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그 해당 법원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아마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하나하나 질문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피의자가 듣고 방어권을 행사할지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시효가 임박한 내일 모레 10시 30분 직전에 아마 그 전날 밤 늦게 정도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영장 청구할 가능성 일반 피해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포영장으로 인신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장을 청구하거든요. 네. 그리고 영장의 발부 가능성 또한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의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경호 또 경비 예우 수준을 놓고도 논의가 좀 이뤄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많이들 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이후에 수감이 됐기 때문에 경호의 문제는 이미 경호가 예, 박탈된 그러니까 현직과 상황이라 이제,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없었는데 지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직무집행은 정지됐지만 경호권은 여전히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감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게 홍거 수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 재소자들과 같이 대통령을 이제 수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만 뭐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독방에 수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경호의 범위를 근접 경호까지 해서 수감시설 안에 또 뭐 경호원이 대동하도록까지 해줄 것인지. 그런데 그 부분까지 허가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감시설은 이 교도 행정하에 이 법무부 산하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또 교도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안전과 뭔가 이 경호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또 외부 시설보다는 좀 안전이 담보된다라고도 평가되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한 조율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공수처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지금 그 경호처에서 5층 전부를 어떻게 보면 비우고 거기다가 이제 폭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 점검을 한 다음에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그 현직에 어떻게 보면 탄핵이 소추가 됐지 현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면은 직무가 정지만 직무가 됐을 됐지 뿐인 거지. 대통령이면은 초의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인치 장소로서 서울 그 어떻게 보면 구치소로 됐다고 하면은 서울 구치소의 일정 지역이 또 경호 구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경호 인력도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장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100%라고 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구속해야 될 필요성.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재작년 2023년 9월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부 죄에 대한 범죄에 소명이 됐다라고 하면서도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등을 들어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란죄에 대한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 아주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퉈야 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범죄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금의 필요성, 과연 현직 대통령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내지는 주거 부정이 있느냐, 너무나 확실해서 타령이죠. 나아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구속까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 헌법에 기한 불구속소 원칙, 무죄 추정 원칙 이런 부분을 아마 서부지방법원 판사건 아니면 중앙지방법원 판사건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그 어떤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다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달리 방법이 없고 그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바로 내일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우선 밝혔는데 앞서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내일 출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사유의 80%가 내란 죄를 썼었더랬습니다. 근데 그것을 임의로 철회하고 그것도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지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 51조 같은 경우에는 탄핵소추 사유와 같은 사유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재판 결과를 볼 때까지 이 그 탄핵 절차를 어떻게 보면 연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피의자의 방어권 그리고 절차 보장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급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치고 어떻게 보면 체포영장 치고 하면은 결국 헌법재판소로서도 이게 방어권 보장,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그리고 또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러한 점에 비추어서 헌법재판소도 지금 하는 것처럼 KTX급으로 아주 신속하게 갈 수 있을지 오히려 지금 그 구속영장이 쳐지고 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어떤 절차 보장 이런 취지에서 아마 충실한 변론 이런 부분으로 살짝 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결국 형사 절차가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말씀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관련 형사 절차가 계류 중이면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좀 중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꾸로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앞뒤가 좀 바뀐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아마 본인으로서는 형사 절차에 대한 압박감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사실 사형 무기만 법정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연을 하려고 하는 그 동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간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그거부터 일단 보고 가자라는 주장을 하는데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지도 않고요. 헌법재판소의 여러 절차에 대해서 또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의 수호 관점에서 굉장히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때 그리고 이 피청구인의 직책이 상당히 헌법 수호에 있어서 중요한 직책일 때
빨리 결정하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그런 경우는 없죠. 지금 이게 길어질수록 대한민국은 위태로워집니다.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모든 영역의 불확정성이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조속하게 마무리 짓는 게 사법부의 숙제이기도 하고 여기에 협조하는 게 정치권의 또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두 분께 한 가지씩 좀 발언의 기회를 드리면 지금 일단 국회 소추단도 증인을 대폭 줄인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언제쯤 이 헌재 판단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언제쯤 결론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도 아시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보면은 소추된 때로부터 6개월, 180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 그리고 재판상의 어떻게 보면 그 재판 절차 참여권, 나아가 증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전문 법칙 이런 부분이 엄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얘기를 했지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청구인의 피의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되고 있는 기록을 뭐 절차 위반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공수처 뭐 여러 군데로부터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거를 쓰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그때 진술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됩니다. 설령 민주당 측에서 그것을 처음에 10여 명, 거의 20명 가까이 증인을 신청했다가 어이구 이거 빨리 끝내야 이제 조기 대선 가지 그런 취지의 생각에서 사실상 많이 철회를 했습니다만 거꾸로 그 많은 증거를 내놨다고 하면 그걸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나와서 이미 수사기관에 나와서 소사받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인 물어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다는 점에서 너무 길어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미루어 짐작컨대 지금 그 2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해서 지금 그 선임이 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님이 두 분이 아마 4월 18일 전후로 해서 임기가 만료가 4월 되는데 18일, 네. 아마 그 정도 선까지 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예. 피청구인의 반대 신문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네. 지금의 이 기간을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 절차에 준용해서 완전히 형사 절차랑 거의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사 절차라는 건 정말 사람을 사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부동의를 하면 이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으로 끌려 나와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태하기 위한, 지연하기 위한 전략으로 봤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90명이 넘는 증인 불렀습니다. 실제로 한 30명대로 정리가 됐고 실제로 출석한 증인은 그보다 적습니다. 지연하기 위한 그런 전략에 4월 18일이 지나면요. 6명의 재판관도 안 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예 인용할 수 있는 정적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까지 끌고자 하는 의도에 사법부가 같이 장단을 맞춰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